자, 여야 후보들 부동산 투기 의혹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쏟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장갈 기자, 일단은 민주당이 부동산 갭 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외에도 갭 투기 의심되는 민주당 후보들 더 있다. 이런 의혹 제기하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부천 을에 출마한 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있는데요. 김기표 후보는 지난 2021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역임할 당시에 54억 원을 대출해서 65억 원가량의 상가 두 채를 산 영끌 비투 논란으로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문 정권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부동산 옥죄기를 하고 있던 때여서 이틀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 등록된 김 후보 재산 내역에는요, 당시에 이 문제가 됐던 상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는 건 당시 사퇴의 원인이 됐던 이 갭투기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갭 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임명되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 투기였습니다.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이거 갭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갭 투기 규모로 보면은 그분이 더 큰데?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이영선 후보랑 뭐가 다른 것이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러려고 데리고 왔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특히 김기표 예비후보 관련해서 의혹 제기했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혹 사실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일단 사실 여부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게 바로 반부패 비서관에서 3개월 만에 사퇴한 거예요. 그때 자진 사퇴 형식을 치렀지만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로남불로 비춰진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중과세하고 종부세를 강화하고 하면서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집을 가진 건 마치 죄악인 것처럼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갔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반부패 비서관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부채 규모를 갖고 또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액수의 부동산을 상가를 더군다나 마곡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했었습니다. 당시 3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했다는 건 그만큼 청와대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고 있더라. 그렇다면 저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 반부패 비서관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김기표 후보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이제 검사나 반부패 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 자체도 아니고 그런 공직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그 전에 그 보수 언론이나 이에 동조하는 보수 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흑색선전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나중에 수사까지 다 받아서 다 혐의 없음 처분됐고, 제가 했던 것이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네, 해명 들으셨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흑색전선이다, 혐의 없음 다 처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보자는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또 유효한 얘기는 그 관련한 수사를 받았는데 다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특히나 이제 혐의 없음을 받은 부분과 일단 이 대출을 받은 부분이 다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는 이게 전체 총선판에 미칠 영향도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물론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국민 눈높이상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후보 그 지역구에서 또 국민들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입장을 보다 더 해명하고 그리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또 어떤 그런 양해를 구하는 이런 작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 김기표 후보 말고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목소리를 굉장히 높여서 언급한 후보가 있는데 한번 누군지 한번 듣고 오시죠.
용인갑의 이상식 후보, 이분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자분 재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을 보면 얼마냐면 1,8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요? 저희 의문점입니다. 재산이 50억 늘어났는데 납세 실적이 1,800만 원입니다. 이분은 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다. 뭔가 이런저런 형사상의 조처가 좀 일어날 것 같다. 자, 김용 대변인. 일단 배우자 재산이 50억 늘었는데 납세는 1,800만 원이다.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산이 50억 늘었는데 납세가 1,800만 원이라는 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보통 월급쟁이 다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1년에 내는 납세 소득을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상식 후보의 해명 자체에도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화 작품 개수가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충분히 다분히 나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동산과 달리 이 생존 작가의 미술 작품에는 보유세가 없다. 이런 게 이상식 후보의 입장이고요. 또 미실현 이익일 뿐이어서 세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해명은 좀 들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짚어주셨듯이 부동산과 다른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술품이라는 특수한 그 경우인 것이고 보유세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도 후보가 충분히 해명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유 내역 같은 상세 자료도 다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가액 변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식 후보가 과거에 2020년 총선 당시에 비해서 이제 재산이 너무나 늘어난 것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네. 어쨌든 미술품의 가치,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액 변동이 크게 됐기 때문에 보유 재산이 크게 는 것일 뿐이지 지금 이상식 후보 입장에서는 뭐 본인과 부인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미술품의 가치만 올랐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 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 주신다면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미술 작품에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저희가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 문제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곧장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장진영, 박덕흠, 이해훈, 이준배 이런 후보들 의혹을 쏟아냈는데 어떤 의혹들이죠? 앞서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지금 양평부지에 개발 투자 중인데 거기에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90% 이상을 대출받았다. 물론 이제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 등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있지만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대출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박덕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투기 논란도 있었고 이제 앞서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았다라는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4년 만에 100억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또 꼽히고 있고요. 또 이준배 후보에 대해서도 측근이 세종시의 K 마이스터 산당 공약 발표 전에 예정지 인근 땅을 대규모로 매입한 부분이 의혹이 제기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장윤주 부위원장 어느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덕흠 후보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수사 결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요. 그럼에도 지금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사실 도덕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골프장 투기 논란까지도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영 대변인, 일단 의혹받고 있는 당사자들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특히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 아닌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혹 제기한 언론하고 이재명 대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실게요? 장진영 후보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일단 장진영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투자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 투자 회사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대출도 66% 정도만 대출을 받은 건데 특정 언론에서 지나치게 비약해서 또는 조금 비틀어서 보도했다는 경향이 있고 특히 부친의 찬스를 이용했다는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부친이 있던 금융기관에서도 실제로 받은 대출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장진영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조금 더 많은 해명과 소명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가 서울 강북을에서 사퇴를 했고 어쨌든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으로 사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연 후보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자진 사퇴 요구하거나 공천 취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박선민 최고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조수연 후보? 네,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옹호 논란도 이미 한 차례 있었던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공천을 주는 것이 맞았느냐 이런 비판은 이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변호하셨던 사건 자체가 사실은 뭐 대전판 도가니 사건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범죄의 질이 나쁘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조수연 변호사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상식선의 변호를 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날을 세웠던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굳이 조수연 후보가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음에도 굳이 공천을 했어야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용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굳이 공천했어야 하냐 이런 지적. 그런데 일단 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다라고 그걸 제가 만약 옹호하게 되면 제가 조수진 조수진 후보에 관련된 제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어떻게 변호를 했느냐 그리고 이 변호 자체를 어떻게 그 후에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수진 변호사를 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건에 어떤 이런 변호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 끊임없이 아이고 성폭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 나가세요. 이렇게 형량을 낮추세요. 라고 글도 올렸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뭐 피해자 다움 이런 표현으로 사실상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어떤 변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변호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